서기 170년 다뉴브 강 북쪽 국경지대의 어느 막사.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50 가까운 나이에 전쟁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양피지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촛불을 켜고 자신을 위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후대를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견뎌낸 한 사람이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 우리가 지금 명상록이라 부르는 그 문장들은 대부분 이런 시기에 쓰였습니다.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고단함 속에서, 영광이 아니라 피로 속에서, 젊음이 아니라 몸이 느려지기 시작한 중년의 시간 속에서 태어난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우리에게 더 가깝게 들립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완성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흔히 철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리를 둡니다. 그것은 젊고 영리한 사람들이 책상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의 철학은 책상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고요한 서재가 아니라 추위와 질병과 죽음이 일상인 막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 깨어난다. 그의 철학은 삶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삶을 견디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이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은퇴 후의 어느 오후 혹은 자녀들이 떠나고 난 뒤의 고요한 저녁. 할 일은 줄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진 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뭘 더 하겠어? 내 인생은 이미 정해진 거야. 지금부터 뭘 바꿀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했고,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했고,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압박을 느낍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 그래서 아직이라는 말이 희망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립니다. 마르쿠스는 서기 161년 40의 나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때 이미 거대했고 동시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게르만 부족들이 국경을 넘보았고 동쪽에서는 파르티아 제국과의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역병이 제국 전역을 휩쓸었고 경제는 불안정했으며 원로원과의 관계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떠안은 채 매일 아침 일어나 황제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마다 자신에게 쓴 글을 보면 거창한 계획이나 야심찬 포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런 문장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너는 더 나아질 필요는 없다. 다만 오늘을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제국의 황제가 스스로에게 한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대한 리더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루하루 버티는 한 사람의 조용한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년을 상실의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체력을 잃고 역할을 잃고 관계를 잃고 목표를 잃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야 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해야 하고 손주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다시 피곤해집니다. 마르쿠스가 다뉴브 강변의 막사에서 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골로 바닷가로 산으로 휴식을 찾아 떠난다. 너 역시 그런 것들을 갈망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지의 표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너 자신 속으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서기 172년경 그가 퀴디족과의 전투가 한창이던 시기에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의 소음과 피로 속에서 그는 휴식이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고 계시든 그것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오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질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순간의 깊이에서 온다. 그가 황제로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서기 167년부터 180년까지 약 13년간 이어진 마르코만니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로마 제국 북부 국경 전역에서 벌어졌고 겨울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는 이 기간 대부분을 전선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로마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서재로 가족들 곁으로 따뜻한 목욕탕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그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을 더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의 철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애쓰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명상록 제두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일 뿐이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지금은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기운이 나면 그때 제대로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조건을 가진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서기 175년 마르쿠스는 잠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거창한 축제를 열거나 개선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로원에 나가 행정 업무를 처리했고 시민들의 청원을 들었으며 저녁에는 가족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의 기록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황제로서 해야 할 일을 했고 한 사람으로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의미 있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물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을 먹고 잠시 산책을 하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피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온 결과입니다. 좋은 직장인,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시민. 우리는 평생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시간, 우리는 또 다른 역할을 찾으려 합니다. 좋은 노인, 의미 있는 노년, 성공적인 은퇴. 하지만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 살아도 된다고. 무언가가 되려 하지 말고 그저 있으면 된다고.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서기 180년 3월 17일 빈도보나 지금의 비엔나 근처에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역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고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도 황제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는 자신의 아들 콤모두스와 측근들을 불러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왜 나 때문에 우는가? 나보다 역병과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죽음을 생각하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창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였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명상록은 출판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발견되었고 후대에 전해졌으며 지금 우리에게까지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쓴 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합니다. 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삶을 완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됩니다. 그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의 막사에서 촛불 아래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기 174년 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르마티아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뉴브 강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의 나이 53. 젊은 병사들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디아누스의 기록에 따르면 마르쿠스는 전쟁터에서도 매일 새벽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날 아침 그가 양피지에 쓴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그것은 너를 우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 문장은 명상록 제네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불편해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비관적이고 어둡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에게 죽음은 철학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지금을 선명하게 만드는 렌즈였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미래는 넓고 무한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가볼 수 있는 곳들,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흐릿했습니다. 오늘 하루쯤 흘려보내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내년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언젠가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언젠가 여행을 가겠다. 언젠가 책을 쓰겠다. 언젠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그 언젠가는 구체적인 날짜가 아니라 막연한 미래 어딘가에 떠있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래가 좁아졌습니다. 남은 시간을 셀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로 그 순간 오늘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잎사귀,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각도, 커피 잔을 들었을 때 손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예전보다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남에 가깝습니다. 마르쿠스는 서기 161년 황제가 된 이후 거의 매년 전쟁터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은 카르눈툼, 지금의 오스트리아 동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의 북부 국경 요새였고 거친 겨울과 끊임없는 전투가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로마의 황궁이 아니라 군막사에서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어야 했을까? 명상록 제6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1000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죽음은 내 위에 드리워져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선한 사람이 되어라. 이 문장을 처음 읽으면 엄숙하고 무겁게 들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오히려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1000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지 말라는 것은
먼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서기 169년 마르쿠스와 함께 공동 황제로 통치하던 그의 동생 루키우스 베로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클레이아, 지금의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함께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루키우스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며칠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39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동생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애도의 시간을 가졌으며 그리고 다시 황제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쓴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루키우스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이 경험은 마르쿠스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그를 오늘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명상록 제7권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없다면 그 어떤 인생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나 지금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이 빨라졌다는 감각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한 달이 일주일처럼, 1년이 한 달처럼 지나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비례 효과로 설명합니다. 20살에게 1년은 인생의 20분의 1이지만 70살에게 1년은 70분의 1입니다. 분모가 커질수록 1년의 비중은 작아지고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다르게 말합니다. 시간이 빨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젊을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무한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시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서기 176년 마르쿠스는 잠시 로마로 돌아와 개선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환호했고 원로원은 그를 찬양했으며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그 화려한 순간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선식이 끝난 다음 날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원로원 회의에 참석했고 시민들의 청원을 들었으며 저녁에는 철학자 친구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역사가 마르쿠스 코르넬리우스 프론토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르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화려한 순간은 지나간다. 남는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다. 우리는 자주 특별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손주의 결혼식, 오래 기다린 여행, 친구와의 재회. 그 순간들이 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도 지나가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에 있다는 것을.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공기, 점심을 먹으며 느끼는 음식의 맛, 저녁 산책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인사. 이 모든 것이 삶입니다. 마르쿠스는 명상록 제12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이는 쓸 때 가장 잘 익은 것이고 포도는 완전히 익었을 때 시들기 시작한다.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 하지만 그 변화 자체가 자연이다. 이 문장은 매우 시적이면서도 실용적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이가 가장 맛있을 때는 바로 쓸 때이고 우리 인생이 가장 충만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서기 178년 마르쿠스는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당시 57살이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역병의 여파로 몸이 약해져 있었고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로마에 머물 것을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황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카르눈툼으로 갔고 그곳에서 생애 마지막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그는 명상록의 많은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그 시기에 쓴 글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기만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악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명상록 제두권의 첫 문장입니다. 그는 미래의 승리나 성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노후 자금을 걱정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을 사는 것을 방해할 때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만 그 미래가 왔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미래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면 제대로 산 오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르쿠스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료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사라지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 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서기 180년 3월 중순경의 일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병이 몸을 깊이 침범했고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아들 콤모두스에게 제국을 넘기는 준비를 했고 측근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으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그는 혼자 있기를 원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놓고 조용히 누워서 자신의 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역사가 디오 카시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을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장은 그의 철학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고 황제로서의 권력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시간의 빠름, 미래의 짧음,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오늘로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짧아질수록 현재는 더 또렷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내일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르쿠스가 전쟁터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기 166년 가을 로마 제국 전역에 역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안토니누스 역병 혹은 갈레노스 역병으로 불리는 대유행병이었습니다. 동방 원정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이 질병을 가져왔고 순식간에 제국 전체로 번졌습니다. 역사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역병으로 로마 제국 인구의 약 10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거리마다 시신이 쌓였고 장례를 치를 사람이 부족했으며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시기에 로마에 있었습니다. 황제로서 그는 방역 대책을 세워야 했고 민심을 안정시켜야 했으며 동시에 제국의 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원로원에 나가 회의를 주재했고 의사들과 협의했으며 시민들을 위한 구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양피지에 글을 썼습니다. 그가 그 시기에 쓴 문장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삶은 짧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산다면 그 짧음조차 충분하다. 이 문장을 처음 읽으면 위안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마르쿠스는 삶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에 머문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평가할 때 길이와 업적으로 판단합니다. 몇 년을 살았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하지만 마르쿠스의 철학은 이 모든 기준을 뒤집습니다. 명상록 제세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50년을 사는 것과 5000년을 사는 것, 그 차이는 무엇인가? 어차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똑같은 길이의 현재다. 이 문장은 서기 170년대 초반 마르쿠스가 사르마티아 원정 중에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20살에 죽었고 어떤 장군은 60살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삶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현재라는 순간을 살았다는 것.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별게 없었어. 이 말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후회, 아쉬움, 자책.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할 때 매우 가혹합니다.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유명해지지 못했고, 부자가 되지 못했고, 특별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작고 보잘것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묻습니다. 무엇이 큰 인생이고 무엇이 작은 인생인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큰 인생인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큰 인생인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큰 인생인가? 그는 명상록 제네권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의 노세지기는 죽어서 같은 곳으로 갔다. 둘 다 우주의 근원으로 흡수되거나 원자들로 흩어졌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서기 121년 마르쿠스는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안니우스 베로스는 귀족 집안 출신이었고 어머니 도미티아 루킬라는 부유한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사학, 철학, 법학, 그리스어, 라틴어. 당대 최고의 스승들이 그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양아버지였던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였습니다. 안토니누스는 그에게 권력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는 명상록 제안권에서 안토니누스로부터 배운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침착함, 모든 일에서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하기, 헛된 영광에 대한 무관심, 일에 대한 사랑, 인내, 소박함. 이것들은 거창한 덕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들입니다. 안토니누스는 화려한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고 백성들을 돌보았으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23년 동안 로마 제국은 평화로웠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의 정점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안토니누스가 세상을 떠난 후 마르쿠스가 황제가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역병이 퍼졌으며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마르쿠스는 평화로운 시대의 황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위기의 시대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좋은 황제인가? 나는 이 제국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나의 통치는 성공적인가? 서기 175년 마르쿠스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시리아 총독 아비디우스 카시우스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카시우스는 마르쿠스가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스스로 황제라고 선포했습니다. 동방의 여러 속주들이 그를 지지했고 한때는 제국이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급히 동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하기 전에 카시우스는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반란은 끝났지만 마르쿠스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카시우스를 신뢰했고 그를 유능한 장군으로 여겼습니다.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의 기록에 따르면 마르쿠스는 반란군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면을 선포했고 카시우스를 따랐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원로원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역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원로원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를 원하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태도는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는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처벌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르쿠스는 명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선하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는 자신의 통치를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행동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을 승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베푼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평가할 때 결과를 봅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하지만 마르쿠스는 과정을 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떤 태도를 유지했는가. 그에게 중요한 것은 큰 업적이 아니라 작은 선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었습니다. 명상록 제8권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라. 오늘 하루를 완전하게 살면 된다. 그것이 모여 인생이 된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심오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완성하려고 합니다. 큰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저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면 된다고. 서기 177년 마르쿠스는 아들 콤모두스를 공동 황제로 임명했습니다. 콤모두스는 당시 16살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음을 알았고 제국의 안정을 위해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콤모두스는 철학에 관심이 없었고 검투사 경기를 좋아했으며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자신과 너무 다른 아들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역사는 마르쿠스의 걱정이 옳았음을 보여줍니다. 콤모두스는 아버지가 죽은 후 폭군이 되었고 방탕한 생활을 했으며 결국 암살당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마르쿠스를 비판합니다. 왜 아들에게 재위를 물려주었느냐고 더 나은 후계자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였고 동시에 황제였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아들을 가르쳤고 그가 좋은 황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며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자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내가 한 것들은 의미가 없었다고. 하지만 마르쿠스는 다르게 말합니다.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행동과 태도뿐이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만 결과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자랄지, 사업이 성공할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명상록 제아홉권에서 마르쿠스는 이렇게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하라. 오늘은 참견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의무를 다할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그가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이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사람들이 항상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며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서기 179년 여름 마르쿠스는 빈도보나에서 마지막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어나 황제의 일을 했습니다. 군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자신의 막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많은 글을 쓰지 못했지만 가끔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에 머문 태도가 인생을 만든다. 그는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이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승리를 많이 거두지 못했고 제국을 확장하지 못했으며 완벽한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일어나 자신의 의무를 다했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며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별것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고 주어진 일들을 해냈으며 사람들을 대했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삶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큰 업적이 없어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마르쿠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기 168년 겨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클레이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나이 47.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했고 하루 종일 말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졌으며 저녁이 되면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의 주치의였던 갈레노스는 진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몸이 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쉴 수 없었습니다. 게르만 부족과의 전쟁이 한창이었고 제국은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갈레노스의 의학 저서 병든 부위에 대하여에는 마르쿠스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성 소화불량, 가슴 통증, 불면증,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관절염. 갈레노스는 황제에게 테리아카라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이것은 아편을 포함한 여러 약재를 혼합한 것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이 약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통증은 몸의 언어다. 몸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노년을 상실의 시간으로 경험합니다. 시력이 흐려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긴 거리를 걷기 어려워지며 밤에 자주 깨어납니다. 젊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실패처럼 느낍니다. 내 몸이 나를 배신했다고, 나는 쓸모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다르게 봅니다. 그는 명상록 제네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빼앗을 때 늘 다른 것을 남겨둔다.
젊음이 가면 경험이 오고 힘이 약해지면 지혜가 자란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그는 다른 것들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으며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기 170년 마르쿠스는 카르눈툼의 군막사에서 첫 겨울을 맞았습니다. 다뉴브 강변의 추위는 혹독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람이 막사 틈새로 들어왔고 밤이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병사들도 추위에 떨었는데 50 가까운 마르쿠스에게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관절염은 추위 때문에 더 악화되었고 아침마다 손가락을 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일어나 병사들과 함께 훈련장에 나갔습니다. 역사가 헤로디아누스의 기록에 따르면 병사들은 황제가 그들과 같은 추위를 견디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마르쿠스는 따뜻한 텐트에 머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조건에서 지냈으며 같은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백인 대장이 황제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디십니까? 마르쿠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은 추워도 마음은 따뜻할 수 있다네. 이 일화는 마르쿠스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추위는 추운 것이고 통증은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내면까지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정신은 여전히 자유롭고 강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명상록 제5권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과 내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몸은 늙지만 영혼은 늙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몸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나 자체가 약해진다고 느낍니다. 빨리 걸을 수 없으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기억이 흐릿해지면 가치가 없다고 여기며 체력이 떨어지면 쓸모 없어졌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의 몸입니까? 아니면 몸을 관찰하는 의식입니까? 서기 172년 봄 마르쿠스는 퀴디족과의 결정적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르코만이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투였습니다. 황제는 전략 회의를 주재해야 했고 병력 배치를 결정해야 했으며 병사들에게 연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마르쿠스는 심한 두통으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갈레노스가 급히 불려왔고 진찰 후 하루 쉬기를 권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어지러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사 밖으로 나가 장군들을 만났습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전략이 결정되었으며 전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르쿠스는 다시 막사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갈레노스가 다시 진찰했고 황제는 하루 종일 누워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양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몸의 한계를 받아들이되 정신의 의무를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마르쿠스가 말하는 균형입니다. 그는 초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데 참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신호를 들으라 하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 쉴 필요가 있으면 쉬어라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라. 몸과 마음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 명상록 제6권에는 흥미로운 관찰이 있습니다. 늙은 나무를 보라. 가지는 꺾이고 껍질은 거칠어졌지만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간다. 노인도 마찬가지다. 겉은 약해지지만 안은 더 단단해진다. 마르쿠스는 자연을 관찰하며 노화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자연에서 늙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이고 전환이며 다른 형태의 성숙입니다.
젊은 나무는 빠르게 자라지만 쉽게 부러집니다. 늙은 나무는 느리게 움직이지만 폭풍을 견딥니다. 서기 175년 아비디우스 카시우스의 반란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쿠스는 동방으로 급히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카르눈툼에서 시리아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마르쿠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여행이었습니다. 측근들은 다른 장군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직접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제가 직접 나서야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고된 것이었습니다. 말을 타는 대신 수레를 이용해야 했고 자주 쉬어야 했으며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빠름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천천히 가면서 그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들, 농부들의 삶, 제국의 실제 모습. 젊었을 때는 너무 빨리 지나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명상록 제7권에서 마르쿠스는 이렇게 씁니다. 빠르게 가는 것과 제대로 가는 것은 다르다. 나는 이제 천천히 간다.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더 정확하다. 이것은 노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더 잘 압니다.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 옳은지 더 명확하게 압니다. 넓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기 176년 마르쿠스는 로마로 잠시 돌아왔을 때 오랜만에 자신의 서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읽었던 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플라톤, 에픽테토스, 크리시포스의 저작들. 그는 그 책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문장들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들이 이제는 명확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문장들이 이제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인 철학자 율리아누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책을 더 적게 읽지만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중요한 것만 알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네. 이 편지는 지금도 로마 서신 모음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넓게 아는 것보다 깊이 아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취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욕망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료함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되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깨닫게 되며 무엇에 시간을 써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마르쿠스는 명상록 제8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원했다. 지금은 몇 가지만 원한다. 그리고 그 몇 가지를 더 깊이 원한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제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본질만 남는 과정입니다. 금을 정제하려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순수한 것만 남습니다. 서기 178년 마르쿠스는 다시 전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출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의사들은 더 이상 원정을 떠나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제국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빈도보나로 갔고 거기서 마지막 2년을 보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황제의 일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지쳐서 쉬어야 했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일어나 필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나날들은 영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상록의 마지막 부분 제열 두 권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 몸은 이제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선하게 생각할 수 있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마르쿠스는 자신이 잃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판단력은 남아 있었고 힘은 빠졌지만 의지는 여전했으며 속도는 느려졌지만 방향은 더 명확했습니다. 서기 180년 3월 마르쿠스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고 음식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갈레노스는 황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측근들이 그의 침상 주위에 모였고 아들 콤모두스도 옆에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다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가지만 했던 일은 남는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빠름 대신 정확함을, 넓음 대신 깊이를, 많음 대신 본질을 얻는 시간입니다. 몸이 느려질수록 마음은 더 또렷해지고 욕망이 줄어들수록 지혜는 더 커지며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수록 해야 할 것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마르쿠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기 180년 3월 17일 새벽 빈도보나의 황제 막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다뉴브 강이 보였고 이른 봄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59년의 삶, 19년의 통치, 수많은 전쟁과 역병과 배신과 상실.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측근들이 침상 주위에 모였을 때 마르쿠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위해 슬퍼하는가? 나는 오늘을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장은 그의 철학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더 오래 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지 않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으며 완성하지 못한 일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큰 업적을 남겨야 하고 의미 있는 유산을 물려줘야 하며 완벽한 결말을 맞이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직 하지 못한 것들, 이루지 못한 목표들, 채우지 못한 꿈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욱 조급해집니다. 서둘러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다르게 말합니다. 인생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루를 사는 것이라고. 명상록 제두권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완벽한 인생이란 없다. 있는 것은 오늘을 완전하게 산 하루들의 연속뿐이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만 마르쿠스는 오늘이라는 작은 점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 점들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서기 161년 3월 7일 마르쿠스가 황제가 된 날입니다. 그의 양아버지이자 스승이었던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세상을 떠났고 원로원은 만장일치로 마르쿠스를 새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쿠스는 황궁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리. 하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양피지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글을 썼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라. 내일은 내일의 일이 있다. 나는 황제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 주어진 일을 할 수는 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명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19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다만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것. 명상록 제내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것으로 충분하다. 마르쿠스는 매일 이 질문들을 반복했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거창한 서사가 아니라 이런 작은 질문과 대답의 연속이었습니다. 서기 165년 파르티아 원정에서 돌아온 루키우스 베로스와 함께 마르쿠스는 개선식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환호했고 원로원은 두 황제를 찬양했으며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르쿠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화려한 행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원로원 회의, 재정 검토, 시민 청원 처리.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역사가 마르쿠스 코르넬리우스 프론토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르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화려한 순간들은 기억에 남지만 인생을 만드는 것은 평범한 날들이네. 나는 개선식보다 오늘 아침 원로원 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이 편지는 마르쿠스의 가치관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실함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소중히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의미를 큰 사건들에서 찾으려 합니다. 결혼, 출산, 승진, 성공.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정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다르게 봅니다. 그는 명상록 제5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순간들은 드물지만 평범한 하루는 매일 온다. 인생은 드문 순간들이 아니라 매일의 하루들로 이루어진다. 결혼식은 하루지만 결혼 생활은 매일입니다. 승진은 한순간이지만 일은 매일 계속됩니다. 인생을 만드는 것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입니다. 서기 169년 가을 역병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일입니다. 로마 시내에서만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시신을 태울 장작이 부족했고 묘지는 가득 찼으며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매일 아침 일어나 방역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의사들의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하고 자원을 배분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했고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프론토가 황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르쿠스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폐하, 이렇게 계속 일하시면 몸이 상합니다. 조금 쉬셔야 합니다.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을 동시에 해야 하네. 나는 오늘의 일만 하면 되네. 프론토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황제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확고한 결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르쿠스가 말하는 오늘의 철학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어제를 후회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 오직 오늘만 있고 오늘만 할 수 있으며 오늘만 살 수 있다는 것. 명상록 제7권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없다. 내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그렇다면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서기 176년 마르쿠스는 잠시 로마로 돌아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딸 파디아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파디아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하세요? 마르쿠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파디아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황제로서 많은 것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역병은 멈추지 않고 문제들은 끝이 없어요. 아버지는 때때로 좌절하지 않으세요? 마르쿠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좌절하지. 자주 좌절한단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고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이 대화는 훗날 파디아가 자신의 회고록에 기록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큰 변화를 만들려 하지 않고 작은 선함을 실천했습니다. 세상을 구하려 하지 않고 오늘 만난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명상록 제아홉권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완벽한 하루란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하루는 있다.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하루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마르쿠스에게 완전함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것. 실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는 것. 서기 177년 겨울, 마르쿠스는 카르눈툼에서 마지막 전쟁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갈레노스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가? 갈레노스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어차피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일이 있든 없든 나는 오늘을 살 뿐이네. 그는 그날 밤 명상록의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제열 2권의 끝부분입니다. 내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내가 많은 것을 이루든 적은 것을 이루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다.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나는 내 의무를 다했는가? 나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은 좋은 날이다. 그리고 좋은 날들이 모여 좋은 인생이 된다.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무엇을 돌아볼까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를 돌아볼까요? 아마도 그보다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선하게 행동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하루들 속에 있습니다. 서기 180년 3월 17일 정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들 콤모두스와 몇몇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명상록은 출판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깨우기 위해 쓴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진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고 계시든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인생을 완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한 업적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고 주어진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어제를 후회하지 않아도 되며 먼 미래를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됩니다. 그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에서 역병 속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